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한인 기사가 승객에게 끌려나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스타벅스와 아마존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7년 전 2명의 10대 소녀를 살해했던 용의자가 끝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 소녀들이 남긴 다행 메시지가 오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연말 연시 전국에서 모두 1억 2천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독일에서 차량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워싱턴주의 한인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끌려나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근무하는 한인 버스 기사인 59살의 쇼 임씨가 심야 운행 중 승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쯤 임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시애틀의 워싱턴대 인근을 지나가던 중 승객 1명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버스는 인근 교차로에 멈췄습니다. 용의자는 임씨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골목으로 끌고 가 칼로 가슴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임씨가 용의자에 의해 끌려내려져 바닥에 뒹굴다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도주 중인 53살 리차드 시치렉을 지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근로자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9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에서 진행되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팀스터스 노조는 연말 쇼핑 시즌을 타겟으로 아마존을 압박하고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퀸즈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도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자들은 소란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의 트럭 운전사들이 UPS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측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력들이 아마존 소속 직원들이 아니라며 외부 인력을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고객의 연말 쇼핑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양측이 빠른 합의에 도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에 가입한 바리스타들이 연말 성수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여 명의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LA와 시카고, 시애틀 매장에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25개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사측과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파업 매장이 점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매장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더 나은 임금과 더 많은 직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제한을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CEO 주도 아래 커피하우스 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장 개편, 편안한 좌석 추가,
고객 대기 시간을 4분 이내로 단축, 메뉴 단순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7년 전 2명의 10대 소녀를 살해했던 용의자가 끝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 소녀들이 남긴 다잉 메시지가 오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2명의 10대 소녀 에비와 리비. 점심 직후 가족들에게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쯤 리비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철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는 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소녀들은 약속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실종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 철길이 있던 다리 아래 덤불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후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청바지에 청재킷,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리비가 산책 당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둔 캡처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안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도 녹음됐습니다. 범인이 곧 잡힐 것 같았던 사건은 그러나 5년 넘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포된 2장의 전혀 다른 몽타주는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2022년 9월 경찰이 오류가 있었던 당시 제보 기록 중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다리 근처에서 수상한 남성과 번호판을 숨긴 것 같아 보이는 차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살던 리처드 앨런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검찰은 앨런을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처음에 무죄를 주장하던 앨런은 숨진 피해자가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미사용 탄환이 본인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추가 증거들이 나오면서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넘어서는 1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We've got the verdict. We got the sentence, 130 years in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while I don't think ever this verdict or this conviction will ever bring peace to the family, I hope that they can take this sigh of relief with me to say that this part of the trial is over, that we got the conviction, that we got the sentence that brings justice for Abby and Libby. 발생 7년 만에 해결된 이번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은폐나 시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문제를 뺀 새 잠정 예산안을 올려 하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전날 부결된 임시 예산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막판 요구로 들어간 부채 한도 2년 유예 조항만 뺀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대신 공화당은 의원들이 내년에 정부 지출을 줄이고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번에 표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내년의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을 2조 5천억 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절차 투표를 생략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바로 예산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하원에서는 부채 한도 2년 유예 조항 제외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상원 처리 절차도 남아있어 셧다운이 시작되는 21일 0시 1분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올해 연말연시 기간 전국에서 총 1억 2천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는 21일부터 새 연휴까지 대이동으로 전국에서 1억 1,933만여 명, 남가주에서만 990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경우로 연말연시 장거리 여행객은 사상 최대치라고 AAA는 덧붙였습니다.
남가주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들은 차량이 870만여 명, 항공편이 90만여 명, 그 외 기타 이동수단이 30만여 명으로 각각 예측됐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타이어 공기압 감지 시스템 결함을 이유로 약 7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등이 뜨지 않는 문제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7에서 2025년식 모델 3와 2020에서 2025년식 모델 Y, 2024년식 사이버 트럭으로 모두 69만 4천여 대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경고등이 주행 중 켜져 있지 않아 운전자가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해당 문제와 관련된 76건의 소비자 보증 청구가 접수됐고 충돌이나 부상, 사망 사고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독일에서 차량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급히 피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들뜬 분위기였던 크리스마스 마켓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저녁 7시 40분쯤 독일 중동부 작센 안할트주의 주도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군중 사이를 최소 400m 이동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 MDR 방송은 경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7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폭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현장을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고의적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선 2016년 12월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베를린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의 추종자로 이탈리아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던 공습 경보가 아침 6시 35분에 다시 울렸습니다. 몇 차례 폭음이 이어지고 KBS 취재진이 머물던 호텔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7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전쟁에 익숙해진 우크라이나 현지인 투숙객들도 급히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Are you nervous? A little bit, yeah. It was scared when under you it's explode. 약 1시간이 지나 공습 경보가 해제되자 취재진은 미사일 낙하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습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로는 삼엄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키이우에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고 주변 건물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인근의 자동차들도 모두 유리창이 깨진 상태입니다. 미사일이 노린 목표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건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며칠 전 러시아군 화생방전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을 암살했고 미국산 에이테크스와 영국산 스톰 섀도로 러시아 남부를 공격했는데 이번 공격은 그 보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또는 북한제 KN-23으로 추정됩니다. 5발이 모두 요격됐지만 파편이 도심 곳곳에 떨어지며 가스관은 물론 호텔과 상업용 빌딩,
성당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은 부서진 건물 속에서 추가 인명피해를 조사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정 안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겁니다.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앞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공석 장관 임명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외 의원 특사단 파견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어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등 회의론이 있다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을 확정해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측은 여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다음 달 중순 국정조사 개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지난달 LA 지역 실업률은 증가한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지난달 LA 카운티 실업률이 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5.9%에서 0.1%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실업률은 1년 전 같은 달 5.3%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의 지난달 실업률은 4%로 한 달 전 4.2%보다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3.8%와 비교하면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LA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일자리 증가세를 보인 부분은 사교육과 헬스 서비스로 이 기간 42,600개가 늘어나 98만 1,200개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경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는 자신의 미국 투자 정책의 본보기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기업 등에 약속했던 보조금 집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 최종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은 처음 약속했던 액수에 비해선 26% 정도 줄었습니다. 삼성의 시설 투자 규모가 당초보다 조금 줄었고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상황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삼성전자 보조금을 끝으로 임기 한 달을 남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협의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CNN의 전직 언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쇠퇴를 보도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직 CNN 언론인 크리스 실리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력 쇠퇴를 보도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자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이 그가 CNN에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백한 쇠퇴 징후에 대해 다루지 않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실리자는 자신이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그때마다 이를 무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발언 실수, 공개 연설 중 생각을 잃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이 나이로 인한 쇠퇴 정도를 숨기기 위해 2021년 봄부터 예정된 바이든과 주요 국가 안보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대통령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다는 이유로 재조정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실리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의 발췌 부분을 읽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괜찮다고 말하는 백악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나이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문제를 추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리자는 바이든의 나이에 관한 문제를 아마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